솔직히 한국 문화유산은 죄다 중국 거 아닌가요? 하버드 강의실에서 중국 학생의 말도 안 되는 발언에 얼굴을 찌푸린 교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는 쓴 웃음을 짓고 있는데요. 이윽고 이어진 교수님의 이야기에 하버드 학생들 모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수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하버드 인류학과 수업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수업은 바로 윌슨 교수님의 수업입니다. 특히 인류 문명사의 새로운 관점 수업은 매주 흥미로운 주제로 학생들을 놀라게 하는 것으로 유명했죠. 강의실에는 이미 30여 명의 학생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중국 유학생들은 뒤쪽에 몰려 앉아 있었고 웨이펑과 리안이 중국어로 무언가를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웨이펑은 베이징 출신으로 중국 공산당 간부 집안에서 자란 엘리트 유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항상 중국의 위대함에 대해 자부심을 드러내곤 했어요. 윌슨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서자 웅성거리던 소리가 멈췄어요. 교수님은 평소와 다르게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큰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화면에는 거대한 바위에 새겨진 고대 그림들이 보였거든요. 교수님은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인류학과 학생이라면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교수님은 유네스코 자문기구에서도 활동하시는데 한국 울산의 반구대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한국에 그런 세계문화유산이 있다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 역사가 오래되긴 했지만 아무래도 서양보단 기록이나 문화유산이 적은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교수님의 다음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이 암각화가 인류 최초의 해양사냥 기록이라는 거였어요. 고래와 작살 그리고 선단도 제사의식까지 정교하게 묘사된 인류 문명의 출발점 중 하나라고 설명했죠. 화면에는 바위에 새겨진 섬세한 그림들이 확대되어 나타났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강의실 뒤편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웨이펑이 리안에게 중국어로 뭔가 말하고 있었는데 표정이 못마땅해 보였습니다. 웨이펑은 평소 동아시아 문화라고 하면 무조건 중국이 중심이라고 주장하던 학생이었거든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반구대 암각화의 의미를 설명했어요. 기원전 5000년경으로 추정되는 이 암각화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체계적인 해양 문화의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고래의 종류별 사냥법과 계절에 따른 어획 패턴, 심지어 종교적 의식까지 담겨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처음 들어보는 거였거든요. 한국이 이렇게 오래된 해양 문명을 가지고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서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암각화의 세부 이미지들을 차례로 보여주었어요. 거대한 고래 그림 옆에는 작사를 든 사람들이 그려져 있었고 배 모양의 그림들도 여러 개 새겨져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고래 주변에 새겨진 원형 무늬들이었는데 이것이 제사의식을 나타낸다는 설명이었어요. 웨이펑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손을 들어 발언하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교수님은 그런 웨이펑의 모습을 보며 더욱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다른 학생들도 슬슬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평소 한국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던 유럽 출신 학생들도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이야기는 계속되었고 저는 점점 더 집중하게 되었어요. 교수님의 설명이 한창일 때 웨이펑이 마침내 손을 들었어요. 평소보다 더 당당한 표정으로 발언권을 요청하는 모습이었죠. 윌슨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웨이펑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웨이펑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중국 출신으로서 존중은 하지만 한국 문화유산 대부분은 중국에서 전해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복식과 음식 그리고 문자뿐 아니라 해양 사냥도 중국 연해 지역이 먼저였다는 거였죠. 웨이펑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고 마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듯한 어조였어요. 교실 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일부 학생들도 중국이 훨씬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웨이펑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기색을 보였거든요. 특히 중국 유학생들은 웨이펑의 발언에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순간 당황했습니다. 웨이펑의 자신감 넘치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렸거든요. 웨이펑은 계속해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속방이었고 문화와 문명은
모두 중국에서 수입해온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옷과 문자 그리고 제사 등 모든 것이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며 반문했죠. 웨이펑의 논리는 명확했어요. 중국이 동아시아 문명의 중심이고 주변국들은 모두 중국 문화를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리안을 비롯한 다른 중국 학생들도 웨이펑의 발언에 고개를 끄덕이며 지지를 표했어요. 마치 이건 상식이라는 듯한 반응이었죠. 학생들의 반응에 신난 웨이펑은 더 나아가 중국은 수천 년 전부터 문명을 잃었고 중화 사상에 따르면 동아시아 문명의 중심은 당연히 중국이라고 못 박았어요. 울산의 암각화가 의미가 있다 해도 그것이 중국 문명의 영향권 밖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냐며 의문을 제기했죠. 교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웨이펑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반박에 다른 학생들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저 역시 한국 문화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웨이펑의 주장이 틀렸다고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윌슨 교수님은 웨이펑의 발언을 끝까지 차분히 들었어요. 교수님의 표정에는 여전히 그 신비로운 미소가 남아있었죠. 마치 이런 반박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천천히 대답을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웨이펑의 중화 사상은 역사학적 근거보다는 자문화 중심주의에 가깝다고 지적했어요. 울산 반구대 암각화는 기원전 5000년경으로 중국 연해 문명보다 훨씬 앞선 독립적 기록이라는 설명이었죠. 더 중요한 건 문명의 중심은 한 곳만이 아니라 복수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교수님의 반박에도 웨이펑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하게 나왔죠. 웨이펑은 중국은 황하 문명을 바탕으로 수천 년간 세계를 이끌어왔다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국은 중국 문명을 받아들인 주변국일 뿐이고 최초 문명 운운하는 건 과장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웨이펑의 발언이 끝나자 교실 안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됐어요. 중국 학생들은 웨이펑의 주장에 더욱 확신을 가지는 모습이었고 다른 학생들은 이 논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고 있었죠. 저도 솔직히 웨이펑의 논리가 설득력 있게 들렸어요.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문명이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윌슨 교수님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교수님은 웨이펑이 기록과 기원을 혼동하고 있다고 차분히 지적했습니다. 반구대 암각화는 기원전 5000년경으로 중국 연해 문명보다 수천 년 앞선 해양 사냥의 기록이라는 설명이었어요.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죠. 교수님은 화면을 바꿔서 연대 비교표를 보여주었어요. 황하 문명의 시작 시기와 반구대 암각화의 제작 시기를 나란히 놓고 비교한 자료였죠. 숫자로 보니 확실히 반구대 암각화가 더 오래된 것 같았어요. 저는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며 한국의 문명이 훨씬 오래되었다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교수님은 더 나아가 이것이 단순한 사냥이 아니라 조직적 선단 운영, 도구, 분화, 제사의식을 포함한 복합 해양문화 체계라고 설명했어요. 화면에는 암각화의 세부 분석 자료들이 나타났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고래 종류별로 다른 사냥 방법이 그려져 있고 계절에 따른 어로 패턴까지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한국 선조들이 대단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그때 웨이펑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당당함이 약간 흔들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납득하지는 못한 표정이었어요. 리안을 비롯한 다른 중국 학생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문명이 하나의 중심에서만 시작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한국은 독립적인 문명권이며 해양사냥 문화는 중국 문명과는 별개의 궤적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죠. 교실 안의 다른 학생들도 점점 더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토론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정말 중요한 학술적 논쟁이라는 걸 깨닫는 모습이었죠. 유럽 출신 학생들은 특히 흥미로워하는 표정이었어요. 교수님은 반구대 암각화가 발견된 지역의 지리적 특성도 설명했어요. 울산의 태화강이 동해로 흘러드는 지점에 위치해 있어서 고래들이 지나가는 길목이라는 거였죠. 이런 지리적 조건이 독특한 해양 문화를 발달시킬 수 있었다는 분석이었어요. 웨이펑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그 자료들도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중국 고고학계에서는 반구대 암각화를 단순 낙서로 보는 시각도 많다며 목소리에 비웃음을 섞었어요.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처럼 대규모 문명과 비교가 되냐는 식으로 깎아내렸죠. 웨이펑의 말에
일부 학생들이 다시 흔들리는 기색을 보였어요. 확실히 피라미드나 지구라트 같은 거대한 유적들에 비하면 바위에 새긴 그림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었거든요. 저도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런 암각화가 그 유명한 고대 문명들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윌슨 교수님은 이번에도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교수님은 반구대 암각화가 단순 낙서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자료를 꺼내들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3D 스캔 기술로 분석한 암각화의 정밀 데이터였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바위 표면의 미세한 홈까지 모두 디지털로 재현되어 있었거든요. 교수님은 이 3D 스캔 결과를 바탕으로 고래 이동 경로와 해양 생태까지 분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실제 고래들의 이동 패턴을 정확히 관찰하고 기록한 거라는 분석이었어요. 화면에는 고래의 계절별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지도가 나타났어요. 태화강 하구 지역을 지나가는 고래들의 루트와 암각화에 그려진 고래들의 위치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어요. 고래를 사냥했던 고대인들이 정말로 고래의 습성을 과학적으로 관찰하고 있었다는 증거였죠. 교수님은 더 놀라운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암각화에 그려진 작살의 종류와 현재 울산 지역에서 발견되는 고대 어구들을 비교한 분석이었습니다. 그림 속 작살과 실제 출토된 작살이 거의 동일한 형태였어요. 이것도 단순한 상상으로 그린 그림이 아니라 실제 사용했던 도구를 정확히 기록한 거라는 증거였죠. 웨이펑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처음에 여유로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리안을 비롯한 다른 중국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서 교수님은 암각화에 담긴 종교적 의식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요. 고래 주변에 그려진 원형 무늬들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가진 제사 의식의 기록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고래 사냥을 단순한 생계 활동이 아니라 신성한 의식으로 여겼다는 증거였어요. 더 흥미로운 건 이런 해양 제사 문화가 현재 울산 지역에도 일부 남아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교수님은 현지 어민들이 지금도 바다에 나가기 전에 지내는 제사와 암각화의 종교적 무늬들 사이의 연관성을 설명했습니다. 수천 년 전 문화가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였죠. 교수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개인적인 경험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반구대 암각화를 연구하기 위해 울산에 머물렀던 지난 여름의 이야기였죠. 처음 울산에 도착했을 때 교수님은 현지 연구팀 없이 혼자 길을 나섰다 그만 길을 잃으셨대요. 그런데 현지 어민 할아버지 한 분이 교수님을 도와주셨다고 해요. 영어를 전혀 못하시는 분이었지만 몸짓과 손짓으로 반구대까지 가는 길을 자세히 안내해 주셨다고 했죠. 심지어 그 할아버지는 자신의 배를 타고 가장 좋은 각도에서 암각화를 볼 수 있는 지점까지 데려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은 특히 기억에 남는 하루 저녁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연구 마지막 주 어느 날 평소보다 늦게까지 암각화 촬영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마을 이장님이 나타나셨다고 해요. 현지 전문가와 한참 실랑이를 하는 것 같았는데 통역을 듣고 보니 이장님은 교수님과 연구팀이 매일 고생하는 걸 지켜보시다가 오늘은 꼭 마을 회관으로 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교수님과 연구팀이 회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마을 어른들 대여섯 분이 모여 계셨다고 해요. 테이블 위에는 막걸리 한 동이와 신선한 회, 그리고 할머니들이 손수 만든 반찬들이 가득했죠. 교수님은 처음에는 정중히 거절하려고 했지만 어른들의 따뜻한 권유에 못 이겨 자리에 앉게 되었다고 했어요. 막걸리를 한 잔 따라주시는데 이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상적이었다고 해요. 통역이 하는 말이 우리 조상들이 남긴 소중한 유산을 연구하러 머나먼 외국에서 온 교수님께 고맙다는 인사였죠. 교수님은 그 순간 정말 감동받았다고 했어요. 자신들의 문화유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막걸리가 한 잔, 두 잔 돌아가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따뜻해졌다고 해요. 할아버지들은 젊은 시절 바다에서 고래를 봤던 이야기,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옛 이야기들을 들려주셨다고 했죠. 교수님은 비록 통역을 통해 번역된 언어를 들었지만 몸짓과 표정만으로 그분들의 마음이 충분히 전해졌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처럼 자국의 문화를 사랑하고 보존하는 나라가 잘 없다며 이런 자세를 배워야 한다고 하셨죠. 이 말을 들은 학생들은 직접 울산에 한번 가보고 싶다며
술렁였습니다. 교실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웨이펑은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교수님의 과학적 데이터 앞에서 완전히 기가 죽은 모습이었죠. 하지만 교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중국이 위대한 문명을 이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한국 역시 독자적 기원과 진화를 거친 문명을 갖고 있으며 반구대 암각화가 바로 그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화면에는 세계 각지의 고대 문명 지도가 나타났어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그리고 인더스 또 황하 문명과 함께 한국의 반구대 암각화가 표시되어 있었죠. 교수님은 문명이 항상 중심에서만 퍼지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변방이라 여겨지던 곳에서 혁신이 시작되기도 한다는 거였죠. 저는 이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운 건 항상 큰 문명이 작은 문명을 흡수하거나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었거든요. 하지만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니 문명의 발전이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교수님은 역사적 사례들을 들어 설명했어요.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이 유럽 문명에 미친 영향, 근대 초기 네덜란드의 해양 문화가 세계에 끼친 변화 등을 언급했습니다. 모두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이었지만 인류 문명사에 큰 전환점을 만들어낸 사례들이었어요. 웨이펑은 아무 말 없이 노트북을 덮었어요. 처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고 오히려 패배감에 젖은 표정이었죠. 리안을 비롯한 다른 중국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던 중화 사상의 틀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교수님은 한국의 반구대 암각화의 독창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다른 지역의 동시대 문명들과 비교했을 때 해양 문화에 대한 이해도와 기록의 정교함이 압도적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특히 고래라는 거대한 해양 동물을 체계적으로 사냥하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긴 건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사례라고 했어요. 제 옆에 있는 제이는 한국 문명이 진짜 대단한 것 같다며 작은 아시아 국가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이렇게 오래되고 독창적인 문명을 가지고 있다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문명의 가치는 크기나 규모로만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어요. 독창성과 지속성, 그리고 인류 전체에 미친 영향이 더 중요한 기준이라는 설명이었죠. 반구대 암각화는 이 모든 기준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문명 유산이라고 결론지었어요. 교실 안에 다른 학생들도 점점 더 집중하는 모습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흥미로운 토론 정도로 여겼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정말 중요한 역사적 발견에 대해 배우고 있다는 걸 깨닫는 표정이었죠. 유럽 출신 학생들은 특히 감탄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울산 반구대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의미를 설명했어요. 이는 국제사회가 한국 문명의 독창성과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거였죠. 더 이상 한국을 중국 문명의 아류로 볼 수 없다는 선언이기도 했어요. 웨이펑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확신이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죠. 저는 그런 웨이펑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실 앞에서는 누구나 겸손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수님은 잠시 슬라이드를 멈추고 학생들을 둘러보았어요. 웨이펑이 완전히 기가 죽은 모습을 확인한 후 교수님은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영상이었어요. 화려한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K-팝 콘서트 장면이었죠. 수만 명의 관중들이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며 열광하는 모습이 화면 가득 펼쳐졌어요. 교수님은 한국이 21세기 들어 전 세계 문화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TS와 블랙핑크 그리고 오징어 게임 등이 문화 국경을 허물었다는 분석이었어요. 저는 화면에 완전히 몰입했어요. 이런 장면들은 TV나 유튜브에서 자주 봤지만 고대 문명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니 수천 년 전 울산의 바위에서 시작된 한국 문화가 지금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교수님은 한복과 전통음악이 현대와 융합되어 세계적인 패션과 공연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했어요. 화면에는 파리 패션 위크에서 한복에서 영감을 받은 드레스들이 런웨이를 장식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또 유명 해외 가수들이
한국 전통 악기를 활용한 음악을 만드는 장면도 보여주었어요. 잔뜩 풀이 죽었었던 웨이펑이 갑자기 몸을 일으키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BTS나 K-드라마도 결국 서구 자본과 미디어가 키워준 상업적 유행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전통 문화의 깊이와 역사에 비할 바가 못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제이크라는 독일 출신 학생이었는데 웨이펑의 말에 반박했습니다. 제이크는 상업적 성공은 문화의 일면일 뿐이라고 했어요. 한국 문화는 전통과 현대의 융합 창조적 재해석으로 글로벌 팬덤을 형성하며 살아 숨쉬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주장했죠. 다른 학생들도 슬슬 웨이펑의 말에 야유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웨이펑의 자신감에 압도되었던 학생들이 이제는 오히려 웨이펑의 주장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였어요. 특히 유럽과 남미 출신 학생들은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해본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교수님은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 190개국에서 방영되고 있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통계를 보여주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한국어 학습 열풍이 일고 있다는 자료였죠. 중국어나 일본어보다도 한국어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놀라운 결과였어요. 화면에는 세계 각국의 한국어 학원과 한국 문화센터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브라질의 상파울루와 프랑스의 파리 그리고 이집트의 카이로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 문화를 배우려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었죠. 그러면서 교수님은 한국 화장품과 패션이 전 세계 젊은 여성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K-뷰티라고 불리는 한국식 화장법과 스킨케어 루틴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순간 제 화장대를 떠올렸어요. 룸메이트의 영향으로 구매했던 한국 브랜드 제품들이 가득했거든요. 그때는 그냥 좋은 제품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것도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었다니 새롭게 깨달았어요. 웨이펑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이제는 쉽게 반박하지 못했어요. 교실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학생들은 모두 한국 문화의 전 세계적 영향력에 감탄하고 있었고 웨이펑의 주장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었죠. 교수님은 한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을 보여준 후 화면을 다시 바꾸었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전통 예술 공연장의 텅 빈 객석들, 젊은 세대가 전통 문화에 무관심한 모습을 담은 영상들이었어요. 교수님은 중국이 거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젊은 세대가 전통 문화를 외면하며 그 영향력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화면에는 베이징 오페라 극장의 관객석이 나왔는데 대부분이 중년 이상의 관객들이었고 젊은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죠. 웨이펑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졌어요. 교수님이 보여주는 자료들은 웨이펑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중국 문화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특히 중국 전통악기를 배우는 젊은이들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가 충격적이었어요. 교수님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중국 내에서도 젊은 세대는 전통 문화보다 서구 문화나 한국 문화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특히 20대 중국인들 사이에서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중국 전통 예술보다 훨씬 높다는 자료였어요. 화면에는 중국의 젊은이들이 한국 아이돌의 춤을 따라하고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심지어 중국 정부가 한류를 제재하려고 했지만 젊은 세대의 관심은 오히려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었죠. 정부의 통제로는 문화적 매력을 막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리안을 비롯한 다른 중국 학생들도 점점 기가 죽는 모습이었어요. 이들도 사실은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세대였거든요. 웨이펑만이 여전히 중화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다른 중국 학생들은 현실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교수님은 문화는 정치와 경제 권력만으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어요. 진정한 문화는 살아있는 혁신과 소통 속에서만 지속된다는 설명이었죠. 아무리 오래된 전통이라도 현대인들에게 어필하지 못하면 박물관의 유물로 전락할 뿐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이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중국 전통 문화보다는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는 친구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중국 전통 음악이나 오페라는 뭔가 어렵고 접근하기 힘든 느낌이었지만 한국 문화는 현대적이면서도 재미있었어요. 교수님은 중국 전통 의상인 치파오와 한복의 현대적 활용도를
비교한 자료도 보여주었어요. 한복은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일상복으로도 입을 수 있게 발전했지만 치파오는 여전히 특별한 행사에서만 입는 의상으로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었죠. 웨이펑은 이제 완전히 말문이 막힌 것 같았어요. 처음에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이었죠. 교실 안의 다른 학생들은 교수님의 분석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중국이 경제적으로는 강대국이지만 문화적 소프트 파워에서는 오히려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임에도 문화적 영향력에서는 중국을 압도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전 세계 문화 콘텐츠 수출 통계가 나타났어요. 한국의 문화 콘텐츠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중국은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죠. 특히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콘텐츠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었어요. 저는 학생들 사이에 일어나는 동요를 느낄 수 있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중국의 경제력은 인정하지만 문화적 매력에서는 한국이 훨씬 앞선다는 걸 깨닫고 있었거든요. 특히 제 또래 젊은 세대에게는 한국 문화가 훨씬 친숙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준비하며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웨이펑은 완전히 기가 죽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모두 교수님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이 수업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은 강의 중 하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한국이 이제 모방을 넘어 세계 문화의 중심에 섰다고 선언했어요. 중국도 분명 중요한 문명이지만 문화는 지속적 혁신과 소통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설명이었죠.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으면 결국 박물관의 유물이 될 뿐이라는 거였어요. 화면에는 모방에서 영감으로 한국의 변화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멋진 슬로건이었죠. 저는 이 문구를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교수님은 울산의 반구대 암각화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다시 언급했어요. 수천 년 전 바위에 새겨진 그림들이 한국인들의 창조적 DNA를 보여주는 시작점이었다는 분석이었죠. 그 창조성이 현대에 와서 K-팝과 K-드라마 그리고 K-뷰티로 꽃 피우고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웨이펑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이 교수님의 강의에 깊은 감동을 받은 것 같았죠. 특히 유럽 출신 학생들은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었다며 감탄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문화의 힘은 강요가 아니라 매력에서 나온다고 강조했어요. 한국은 누구에게도 자신의 문화를 강요하지 않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였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프트 파워라는 설명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강조하셨던 건 자국 문화에 대한 애정이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 방문 당시 있었던 마을 청년회와의 만남을 마지막으로 수업을 마무리한다고 하셨어요. 그날 저녁 마을 카페에서 젊은이들 대여섯 명과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울산 출신이지만 대학을 위해 서울이나 부산에서 생활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박지은이라는 여성 회원의 이야기였다고 해요. 그녀는 서울에서 IT 회사를 다니다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투숙객들에게 반구대 암각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게 자신의 가장 큰 보람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외국인 손님들이 한국의 고대 문명에 감탄할 때마다 뿌듯함을 느낀다고 하셨죠. 교수님이 가장 감동받은 순간은 청년회 부회장이 한 말이었다고 해요. 교수님, 저희는 이 암각화가 단순히 울산의 자랑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라고 말했다는 거였죠. 그 순간 교수님은 한국 젊은 세대의 성숙한 문화의식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교수님은 21세기는 하드파워보다 소프트파워가 더 중요한 시대라고 했어요.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다른 나라를 압박하는 것보다 문화적 매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더 강력한 힘이라는 분석이었죠. 한국이 바로 그런 새로운 형태의 강국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웨이펑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확신했던 중화 사상이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죠. 하지만 다른 중국 학생들은 오히려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았어요. 리아는 교수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고 있었거든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진정한 문명의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미래의 세계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보라는 거였죠. 강요가 아닌 매력으로, 지배가 아닌 공감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메시지였어요. 미국 엔지니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 시골에서 쓰고 있는 기술을 도입하자고 주장하니 발끈해버린 겁니다. 한국 기술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아 루이스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저는 미국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죠. 그 일이 생기고 나서는 미국의 모든 기술보다도 한국식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저의 시도는 미국 전역을 바꾸고 있는 중이죠. 사실 저는 MIT 출신의 스마트팜 개발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실리콘밸리에서 유망 스타트업의 CTO로 일했습니다. 그날 오후 전화벨이 울리기 전까지는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저는 모니터 앞에서 코드 디버깅에 몰두해 있었죠. 창밖으로는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사무실 벽에 걸린 시계는 정확히 오후 3시 12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부재중 전화 알림이 2번 울렸을 때 처음엔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지금 오류를 찾기 직전이었거든요. 하지만 세 번째 전화가 왔을 때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면을 보니 낯선 번호였어요. 조금 짜증이 나기도 했지만 전화를 받았죠. 수화기 너머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곤 잘 모르는 이웃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이 자율주행 트랙터 사고로 다치셨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순간 제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불가능해라는 생각만 맴돌았죠. 제가 설계한 자율주행 시스템이었거든요. 아버지 농장에 직접 설치해드렸던 바로 그 시스템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신없이 차에 올랐어요. 4시간 거리의 농장까지 가는 내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혼자서 트랙터를 운전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 말을 듣지 않으셨나 싶었어요. 아니면 자율주행 시스템에 결함이 있었던 걸까요? 불안과 공포, 자책감이 마음을 갉아먹었죠. 농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응급실로 옮겨진 후였어요. 사고 현장은 노란 테이프로 둘러쳐져 있었죠. 멍하니 아버지의 농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른 밀밭과 사과 과수원, 그리고 멀리 보이는 헛간까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땅이었어요. 병원 응급실 복도는 차갑고 냉랭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앉아있으니 현실감이 전혀 없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겠더군요. 의사가 다가왔을 때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표정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아버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눈물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만 들었죠. 저는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도무지 일어설 힘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통화했던 내용이 맴돌았어요. 일주일 전이었죠. 자율주행 트랙터의 새 업데이트에 대해 설명해드렸고 아버지는 제가 만든 거면 믿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이런 결과를 낳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복도 끝에 걸린 TV에서는 무언가 밝은 색의 광고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의료진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손에 든 아버지의 낡은 모자만 꼭 쥐고 있었죠. 그렇게 아버지의 장례식은 흐린 목요일에 치러졌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주었지만 저는 그 누구의 위로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한 가지 생각뿐이었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아내야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모두가 떠난 후 저는 아버지의 농장으로 돌아왔어요. 처음으로 혼자 그 공간에 들어서니 적막함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고요한 거실에는 아버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죠. 책상 위에 반쯤 마신 커피잔과 의자 위에 걸쳐진 낡은 체크무늬 셔츠, 그리고 TV 옆 선반에 가지런히 놓인 낚시 장비들까지. 잠시 주저하다 사고가 난 트랙터로 향했어요. 차고에서 먼지 덮인 트랙터를 바라보는 순간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블랙박스를 꺼냈죠. 제가 직접 설계한 자율주행 시스템의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노트북을 열고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코드를 들여다보며 오류를 찾아냈어요. 안전 반경 계산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던 겁니다. 트랙터의 AI가 사람을 인식하지 못했던 거였죠. 그것도 제가 짠 알고리즘의 한계 때문에요. 제 안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술을 통해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확신. 그 신념이 산산조각 났어요. 제가 만든 기술이,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코드가 제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아버지가 평생을 일구신 땅이
어둠 속에 고요히 누워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셨던 분이 더 이상 이곳을 걸을 수 없다는 현실이 저를 짓눌렀어요. 며칠 동안 저는 집안에만 머물렀습니다. 회사에서 온 메시지들은 모두 무시했어요. 아버지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슬픔과 자책감 속에 빠져 있었죠. 그러다 농장 창고를 정리하던 중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다이어리가 있었어요. 낡은 가죽 표지의 다이어리를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정갈한 필체로 채워진 페이지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몇 시간 동안 저는 아버지의 생각과 고민이 담긴 글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을 때 한 줄의 문장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한국 스마트팜 기술이라는 짧은 문구 옆에는 기계보단 사람이 우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한 줄이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저는 기술의 똑똑함만 추구했지 그 안에 사람의 따뜻함을 넣는 일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효율성과 정확도만 고려했지 실제로 그 기술을 사용할 사람들의 안전과 편안함은 뒷전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수없이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총총 빛나는 하늘 아래 아버지가 남긴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그것을 만들고 사용하는 건 사람이라는 걸 그동안 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밭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이슬이 묻은 작물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항상 수작업으로 하시던 일들을 떠올렸어요. 자율주행 트랙터를 도입하자고 했을 때 아버지는 처음엔 망설이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를 믿고 받아들이셨죠. 그 믿음에 보답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저는 밭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흙을 한 줌 쥐었습니다. 차가운 흙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죠. 이것이 현실이었어요. 제가 만든 기술이 아버지를 앗아갔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 말이죠. 그날 이후로 저는 기술에 대한 회의감에 빠졌고 며칠이 지나도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그저 아버지의 농장에 혼자 남아 시간이 흐르는 걸 지켜보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밤마다 소파에 누워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죠. 때로는 거실 TV를 틀어놓고 아무 생각 없이 화면만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습관적으로 넷플릭스를 켜고 추천 목록을 대충 스크롤하다가 한 다큐멘터리 썸네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래 농업의 새로운 길, 한국의 스마트팜이란 제목이었죠. 보통 같았으면 그냥 넘겼을 테지만 아버지의 메모가 기억났고 무의식적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엔 그저 백그라운드로 틀어놓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분이 지나자 저도 모르게 화면에 집중하고 있더군요. 한국의 농부들이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제가 알던 스마트팜과는 확연히 다른 접근법이었어요. 영상 속 한국의 스마트팜은 완전 자동화를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과 기술이 함께 작업하는 모습이었어요. 70대 노인이 태블릿으로 농장을 관리하는 장면에서 제 시선이 멈췄죠. 그 노인은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속도에 맞게 기술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계속되었고 저는 점점 더 몰입했어요. 영상은 계속해서 한국의 느린 기술에 대해 보여줬어요. 고령 농부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인터페이스와 실수를 방지하는 다중 안전장치 그리고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들 모든 것이 기술을 쓰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기술을 사용했다면 어땠을까 싶었어요. 복잡하고 어려운 인터페이스가 아닌 직관적이고 안전한 시스템이었다면 자율주행 트랙터가 실수했을 때 즉시 멈출 수 있는 비상정지 기능이 있었다면 하고 떠올렸죠. TV를 끄고도 한참 동안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어요. 머릿속에선 한국의 스마트팜 이미지와 아버지의 농장이 겹쳐졌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검색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의 스마트팜은 단순히 생산성만 높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농부의 경험과 직관을 존중하면서 그것을 기술로 보완하는 접근법이었죠. 특히 고령 농부들을 위한 배려가 곳곳에 묻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아버지의 농장이 아침 햇살에 물들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접근법을 더 깊이 연구해봐야겠다고요. 한국의 기술 철학이 어떻게 실제로 구현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드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잠도 제대로 못 자가며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고 논문을 읽고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진 것 같았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농업용 드론이었어요. 미국의 농업용 드론은 기능이 많고 복잡했지만 한국의 드론은 고령자도 쉽게 조작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버튼은 크고 직관적이었고 화면의 글씨도 충분히 커서
안경 없이도 볼 수 있었죠. 더 놀라운 건 음성 명령 기능이었어요. 복잡한 조작 없이 간단한 말 한마디로 드론을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작업자의 위치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시스템이었어요. 트랙터나 농기계가 사람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제가 개발했던 시스템은 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이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거였죠. 이런 기술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새로운 비전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그 기술은 사용자에게 맞춰야 한다는 철학. 이것이야말로 제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가까스로 직장으로 복귀했어요. 팀원들은 제가 돌아온 것에 반가워했지만 제가 꺼낸 한국 스마트팜과 관련된 제안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의실에서 팀원들은 의구심 가득한 눈으로 제 프레젠테이션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인간 중심 설계에 대해 설명하자 기술 책임자가 비웃듯이 물었어요. 한국이라고 값싼 노동력에 마케팅만 잘하는 나라 아니냐고요. 그들의 눈에는 한국이 기술 혁신의 주체로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그들에게 한국의 기술 철학이 얼마나 사람 중심인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설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제 열정적인 설명에도 회의실은 냉랭했습니다. 매출과 효율성, 그리고 시장 점유율만 중요했던 그들에게 사용자 안전과 접근성은 부차적인 문제였죠. 회의가 끝나고 CEO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게 아니냐고요. 잠시 휴식을 취하고 마음을 정리하라는 말도 덧붙였죠. 그의 말은 친절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어요. 내 제안은 비현실적이라는 거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제 책상을 정리하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 회사에서는 제가 믿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게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결국 그날 저는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의 농장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다큐멘터리에서 본 한국의 농부들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는 것보다 직접 그곳에 가서 보고 배워야 진짜를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무언가 저를 이끄는 힘이 있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이 길로 가라고 등을 떠미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여행 가방을 닫으며 제 안에서도 무언가가 단단히 결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울 것들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꿀 거라는 예감,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죽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희망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제게 남긴 마지막 선물은 어쩌면 이 깨달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낯선 환경이 저를 감쌌어요.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공항 곳곳에 설치된 첨단 기기들과 로봇 안내원, 그리고 자동화된 시스템들이 눈에 들어왔죠. 이곳이 기술의 나라 한국이구나 싶었어요. 호텔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아침 일찍 경상북도로 향하는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도시와 시골 풍경을 보며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어요. 제가 찾아보니 경상북도 청도라는 지역에 가장 혁신적인 스마트팜이 있었고 견학을 요청해 두었거든요. 청도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약 30분을 달려 드디어 그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는 평범한 농장 같았지만 가까이 다가가니 곳곳에 설치된 센서와 모니터링 장비들이 보였어요. 한국어를 못하는 제게 통역을 도와줄 분이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김 씨라는 젊은 농업기술 연구원이었어요. 김 씨의 안내로 농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본 건 드론 관제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그곳에는 젊은 엔지니어가 아닌 75세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할머니는 태블릿으로 드론을 조종하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자 환한 미소로 반겨주셨어요. 통역을 통해 할머니와 대화를 나눴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도 쓰지 못하셨대요. 그런데 지금은 드론을 조종해 농장 전체를 관리하고 계신 거였죠. 김 씨가 설명해 주길 이 드론 시스템은 특별히 고령자를 위해 설계되었다고 했어요. 복잡한 메뉴는 모두 숨기고 필수 기능만 큰 버튼으로 만들었대요. 음성 명령도 가능해서 손이 불편한 날에는 말로 지시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께 어렵지 않으냐고 물었더니 대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기계가 어려우면 안 되지. 사람이 쓰는 거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으로 본 것은 자율주행 트랙터였어요. 외형은 제가 아버지 농장에 설치했던 것과 비슷했지만 내부 시스템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트랙터가 작업하는 동안 계속해서 주변을 스캔하고 사람이나 동물이 감지되면 즉시 멈추는 안전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비상 상황을 대비한 여러 장치들이었습니다. 트랙터 곳곳에 큰 비상 정지 버튼이 있었고 멀리서도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율주행 중에도 운전자가 핸들을 잡으면 즉시 수동 모드로 전환되는 시스템까지 사람의 판단을 항상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설계였습니다. 오후에는 농장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의 관계자와 만남을 가졌어요. 회의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한 말이 깊이 각인됐습니다. 우린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설계합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도구일 뿐이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듯 했어요. 저와 제 동료들이 놓치고 있던 핵심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 기술에 적응하길 바랐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반대였습니다. 사람이 먼저고 기술은 그 사람에게 맞춰 설계되는 거였죠. 이튿날에는 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농장에서 만난 78세 김할아버지는 자신이 착용하고 있는 기계들을 보여주시며 신이 나셨어요. 제게 로봇팔을 직접 시연하시면서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농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런 기술이 있으리라 상상도 못했다고 하셨어요. 70세가 넘어 허리도 아프고 무거운 것을 들기 힘들었는데 처음 로봇팔을 사용했을 때 감격해서 눈물이 날 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버튼 하나로 20kg짜리 비료 포대를 쉽게 들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다고 하셨죠. 등에 착용한 허리 보조기를 가리키며 더 놀라운 것이라고 설명하셨어요. 가벼운 조끼처럼 생겼지만 몸을 숙일 때 허리를 받쳐주고 일어설 때 살짝 밀어 올려준다고 했습니다. 이 덕분에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해도 저녁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통증이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김할아버지는 젊은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노인들에게 이런 기술은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라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무거운 것을 들어달라고 부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좋다고 하셨어요. 기계가 빠르고 강한 것보다 연약한 노인의 몸에 맞춰줄 수 있어야 진짜 좋은 기계라고 말씀하셨죠. 김할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동안 제가 추구해야 할 기술의 방향이 더욱 선명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 방문의 마지막 날 청도의 작은 농장 마당에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김할머니를 비롯한 마을 어르신들이 저를 위한 작별 모임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평소에는 농기계와 센서가 놓여있던 마당 한켠에 낮은 평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정갈하게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죠. 평상에 앉자 할아버지 한 분이 하얀 도자기 주전자에서 무언가를 따라주셨어요. 반투명한 액체가 작은 사발에 채워졌습니다. 통역사가 설명하길 막걸리라는 전통주라고 했어요. 한 모금 마시자 새콤달콤한 맛과 함께 부드러운 탄산감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접하는 맛이었지만 이상하게 친숙하게 다가왔어요. 어르신들은 제가 막걸리를 맛있게 마시는 모습에 박수를 치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때 김할머니가 커다란 양은 냄비를 들고 오셨어요.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고소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수육이라고 했어요. 삶은 돼지고기였죠. 할머니는 고기를 얇게 썰어 상추에 싸서 드시라고 제스처로 알려주셨습니다. 양념장에 살짝 찍어 입에 넣는 순간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운 식감과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미국에서 먹던 돼지고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음식 어때요? 통역사가 물었을 때 저는 진심으로 대단하다고 답했어요. 특히 수육과 함께 나온 김치의 조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매콤한 김치와 담백한 수육의 조합이 환상적이었거든요. 제 반응을 들은 어르신들은 더 많은 음식을 권하기 시작하셨어요. 콩나물 무침과 도토리묵 그리고 고사리 나물까지 모두 농장에서 직접 기른 재료로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김할아버지가 막걸리를 한 잔 더 따르시며 말씀하셨어요. 통역사에 따르면 한국의 음식은 사람과 땅이 함께 만들어내는 예술이라고 하셨습니다. 화학 비료 대신 자연 퇴비를 농약 대신 친환경 방제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 맛있고 건강하다고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도 결국 이런 철학에서 비롯되었다는 설명이었어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김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고로 향하셨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실 때 할머니 손에는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그 안에는 노란빛이 도는 아름다운 배들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기른 배라고 했어요. 저를 위한 작별 선물이었죠. 배 상자를 받아들고 감사 인사를 드리는데 할머니께서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주름진 손이지만 따뜻하고 강인한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마치 우리가 만난 건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깊어갈수록
어르신들은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50년 전 농사짓던 방식과 기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의 두려움, 그리고 이제는 기술과 함께 더 나은 농업을 일구어가는 자부심까지.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대화를 나누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말이 없어도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할 무렵 마을 어르신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내일이면 한국을 떠나야 했지만 이곳에서 배운 것들은 제 안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한국 사람들의 지혜와 따뜻함, 이 모든 것이 저를 변화시켰고 앞으로 제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창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본 이 기술 철학, 이 접근법을 미국의 농업 현장에 도입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이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한국에서 보고 배운 기술을 미국 농업 현장에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안을 구상했습니다. 아버지의 농장을 시범 사례로 먼저 변화시켜보자는 생각이었죠.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해서 바로 아버지의 농장으로 향했어요. 집에 들어서니 한동안 비워둔 탓에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적응했던 한국의 시차 때문인지 아니면 명확한 목표가 생겼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요. 그날부터 저는 지역 농장 주인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소개하고 시범 운영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작은 커뮤니티 모임을 주최했습니다. 준비는 철저했어요. 한국에서 찍어온 영상과 자료들, 그리고 제가 직접 체험한 이야기까지 모두 정리해서 발표 자료를 만들었죠. 모임 당일 지역 농장 커뮤니티 센터에는 20명 남짓한 농부들이 모였어요. 처음엔 모두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미국에 도입하자는 제안을 하자 분위기가 순식간에 변했죠. 한 노년의 농장주가 먼저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가 왜 아시아산 기술을 써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미국이 농업 기술의 선두주자인데 다른 나라 기술을 들여와야 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였죠.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또 다른 농부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비용 문제를 제기하며 안전과 사용자 친화성에 투자하는 것보다 생산성을 높이는 편이 더 경제적이라고 주장했어요. 아버지의 사고 이야기를 언급하며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냉담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 젊은 농장주의 발언이었어요. 저를 가리키며 배신자라고 했습니다. 미국 기술을 버리고 외국으로 눈을 돌렸다는 이유에서였죠.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모임은 예상보다 빨리, 그리고 불편한 분위기로 끝났습니다. 몇몇은 제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떠났지만 대부분은 냉담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거부감이 클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만은 아니었어요. 모임에 참석했던 몇몇 젊은 농부들이 연락을 해왔거든요. 그들은 제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였고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 여성 농부는 자신의 작은 과수원에서 시범 운영을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그렇게 소규모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5명의 젊은 농부들과 함께 작은 프로젝트 그룹을 만들었어요. 매주 모여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연구하고 어떻게 그것을 미국 환경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을지 논의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만났던 기업들과 연락을 유지하며 기술적 지원을 요청했어요. 첫 번째 시범 프로젝트는 사과 과수원이었습니다. 고령 농부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간소화된 드론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복잡한 조작 없이 미리 설정된 경로를 따라 과수원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부분에 영양제나 농약을 정밀하게 살포하는 시스템이었죠. 그리고 자율주행 트랙터를 수정했어요. 아버지의 사고를 교훈 삼아 안전 기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작업자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감지하고 비상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단순화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조작할 수 있게 만든 점이었어요. 트랙터를 도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름이 막 시작될 무렵의 일이었어요. 아버지의 농장에서 새로운 시스템 설치 작업을 감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접근하는 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차라고 생각했는데 농장 입구에 멈추더군요.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놀랐습니다. 윌슨 씨였어요. 처음 커뮤니티 모임에서 저를 가장 강하게 비난했던 노년의 농장주였죠. 당시 그는 제 앞에서 우리가 왜 아시아산 기술을 써야 하냐며 거의 고함을 지르다시피 했던 분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지역 모임에서 몇 번 마주쳤지만 항상 냉담한 시선으로 저를 외면했었습니다. 윌슨 씨가 불안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얼굴에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잔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먼저 인사를 건네자 그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윌슨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트랙터 사고로 다쳤다는 얘기였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다리를 심하게 다쳐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오래된 트랙터의 브레이크 시스템 결함이었대요. 아들이 경사진 곳에서 작업하다가 브레이크가 갑자기 작동하지 않았고 트랙터가 전복되었다는 거였어요. 윌슨 씨의 얼굴에는 후회와 자책감이 가득했습니다. 만약 더 안전한 시스템을 도입했더라면, 아니 최소한 제 이야기에 귀라도 기울였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깊은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윌슨 씨의 손을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함께 농장을 둘러보며 새로 설치 중인 안전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동 비상 정지 장치와 경사 감지 시스템 그리고 원격 제어 기능까지. 윌슨 씨는 모든 설명을 진지하게 듣고 질문을 이어갔어요. 특히 기존 트랙터에도 안전장치를 추가할 수 있는지 관심이 많았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할 무렵 농장 투어를 마치고 현관으로 돌아왔어요. 윌슨 씨는 떠나기 전에 잠시 망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제 말을 무시하고 비난했던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했어요. 아들의 사고가 있기 전까지는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싫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제 기술을 전수받고 싶다며 잘 도와달라고 했죠. 윌슨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굳게 악수를 나눴어요. 그가 차에 올라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변화는 때로 고통스럽지만 결국에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범 운영 중인 농장들의 작업 효율성은 유지되면서도 안전사고는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수확철이 한창이던 어느 오후, 저는 솜필드 농장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토마스 씨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83세의 토마스 씨는 40년 넘게 이 농장을 운영해 오셨는데 지난 몇 년간은 관절염 때문에 농사일을 점점 줄이고 계셨거든요. 토마스 씨가 태블릿으로 드론을 조종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많이 굳어 있었지만 한국식 인터페이스 덕분에 복잡한 조작 없이도 넓은 밭을 점검할 수 있었어요. 토마스 씨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씀하셨죠. 손주에게 드론 조종법을 가르쳐줬더니 깜짝 놀랐다고요. 평생 기계를 무서워하던 할아버지가 첨단 기술을 다루는 모습에 손주가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고 합니다. 더 인상적이었던 건 제시카 부인의 사례였어요. 70대 중반의 그녀는 남편을 여인 후 혼자 농장을 꾸려왔습니다. 예전에는 무거운 농기구를 다루지 못해 이웃의 도움을 받아야 했는데 이제는 보조 로봇 팔 덕분에 혼자서도 모든 작업이 가능해졌대요. 제시카 부인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이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일이라고요. 그해 수확철, 시범 농장들에서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숫자상의 성과보다 더 값진 것은 농부들의 얼굴에 피어난 자신감이었어요.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 농장 창고에서 새로운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을 때였어요. 젊은 여성이 노트북과 카메라를 들고 접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에밀리 킹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그린테크 저널이라는 환경 전문 온라인 매체의 기자라고 했어요. 에밀리는 지역 농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한국식 농업 기술에 대해 들었다며 기사를 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취재라고 생각했어요. 에밀리를 농장 곳곳으로 안내하며 새 시스템을 보여주었죠. 트랙터 안전장치를 설명하던 중 에밀리가 갑자기 더 깊은 질문을 던졌어요. 왜 하필 한국의 기술 철학에 매료되었는지, 실리콘밸리 출신인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농장 근처 호두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의 사고와 그 후의 방황,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75세 할머니가 드론을 조종하는 모습까지, 특히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철학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에밀리의 눈빛이 변하는 걸 느꼈어요. 단순한 취재가 아닌 무언가 공감대가 형성되는 듯 했습니다. 그녀도 조부모님이 기술과 단절되어 고립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아왔다고 털어놓았어요. 인터뷰를 마치며 에밀리는 단순한 농업기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기술과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더 큰 질문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